8월 소비자 물가를 주시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와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8월 CPI가 전년 대비 5.3%,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8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4%,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8월 CPI 둔화가 테이퍼링 일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100.1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SEC가 미국 감리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2024년부터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12만 5천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평균 임금을 시간당 $18로 인상합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업계 최초로 전기 픽업 차량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어제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번 주 뉴욕 증시 그래도 좀 안도감을 가지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상황이 다시 반전됐습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은 특히나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가까이 약세를 보였었고요. 애플이 아이폰 13을 공개하면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1%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84%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57%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5% 내렸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는 소비자 물가가 우려했던 것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대비 5.3% 오르며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달 대비 둔화했고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에는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1.27%대로 하락세를 보였고 달러화 가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시장은 앞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지 못한 점에 주목하며 향후 기업들의 이익 마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풀이한 가운데 주요 지수는 약세로 전환되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재개 수혜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다우의 하락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날 전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주와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주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날 신제품 출시 이벤트에서 아이폰 13과 저가형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 7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3의 경우 화면 크기는 동일하고 배터리 용량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 A15 바이오닉 칩이 사용돼 경쟁 제품 대비 속도가 50%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주가는 0.9%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전국적으로 12만 5천 명의 물류 운송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인력난이 심해지는 가운데 평균 시급은 $18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에버코어는 아마존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증한 주문량에 맞춰 자체 물류망을 확충하고 배송 역량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물류 역량이 이전 10년을 다 합친 것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배송 시간을 줄이고 단골 회원들의 구매 확대와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의 $4,200에서 $4,7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의 주가는 약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상 9월 중순에 배당금 인상을 발표해왔다고 전하면서 며칠 내에 분기 배당을 10%가량 올려 현재 56센트 수준에서 62센트 정도로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고 목표가는 기존의 $305에서 $3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0.9%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라클은 전일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쟁 심화 속에 매출은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2%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카지노 종목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 카지노 시장인 마카오에서 카지노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라스베가스 샌즈는 9%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고 윈 리조트 역시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버진 갤럭틱은 그 전날 우주 비행 지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UBS는 기대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버진 갤럭틱에 대한 목표가를 26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 주가는 1%가량 내렸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의 경우 파이프 샌들러는 최근 코인베이스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며 코인베이스가 일부 주요 암호화폐들처럼 반등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대출 상품인 랜드 프로그램의 출시 지연이 코인베이스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코인베이스에 대한 목표가를 335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코인베이스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인플레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4% 오른 반면에 프랑스 깍그 지수는 0.36% 하락, 영국 증시는 0.5% 가까이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공급 우려 속에서도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은 0.01% 오른 70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3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인플레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금 가격은 0.7% 오른 1,80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8월 CPI 전년 대비 5.3% 상승을 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상보다 둔화했다라는 움직임 속에서 오늘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만큼 먼저 홍성진 캐스터, 8월 CPI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에 비해 소폭 둔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밤사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전달에 발표된 수치인 5.4%보다 0.1%포인트가량 낮아진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에너지 가격이 주도했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난 4월부터 고공행진하던 중고차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가운데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특히 눈에 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32% 상승이라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6개월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연준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메르츠방크의 분석가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코메르츠방크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대변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년 하반기까지 3%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CPI 지수를 고려했을 때 연준이 올해 말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2023년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IB 가운데 제프리스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프리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에 비해 떨어져도 여전히 2%라는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이라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 상태입니다. CPI가 전월보다 둔화되기는 했지만 연준은 테이퍼링 일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제 9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관측으로서는 11월 달에 테이퍼링 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들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500만 채를 웃돌고 있다. CNBC에서 나온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전가은 캐스터, 현재 미국의 주택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CNBC는 14일 미국 주택 공급이 사상 최저치라며 수요와 공급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어터닷컴의 새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524만 가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2019년대 수치보다 140만 가구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인구가 1,230만 명이 늘어났는데 공급주택은 700만 채에 그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팬데믹 이후 시작된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건축 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 이후 주택 수요가 크게 늘면서 토지 가격도 올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자가 주택 욕구도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최대 주택 건설사 중 하나인 폴트그룹은 공급망 차질을 이유로 3분기 및 연간 주택 완공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회사는 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력 중이나 주택 건설 산업 전반의 생산량 증가와 건축자재 부족은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회사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건설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주 건설업체 관련 주식들은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건설업체 주가와는 반대로 주택 가격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새 주택과 기존 주택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건설업자들은 증가하는 건설 비용을 감안할 때 가격이 저렴한 집을 생산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 신규 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30만 달러대의 주택 건설이 2018년 43%에서 올해 32%로 감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느리지만 주택 건설업자들이 5에서 6년 이내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생산 속도를 2배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리어터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니얼 헤일은 어떤 시나리오에서건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망에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요새 미국에서도 예상과는 다르게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런 미국 상원 의원이 웰스파고에 대해서 금융과 비금융 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웰스파고 오늘은 주가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이슈였습니까? 네, 세계적인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연방준비제도의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4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웰스파고의 금융사업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워런 의원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웰스파고 유령계좌 스캔들을 예로 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을 각종 금융 스캔들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웰스파고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짜 계좌를 대량 개설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웰스파고의 직원들은 고객들의 명의로 별도 은행 계좌를 만든 뒤에 고객들이 기존 계좌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유령 계좌로 옮겼는데요. 이에 규제 당국은 웰스파고에게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지난 5년 동안 각종 제재 조치가 시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워런 의원이 웰스파고에 대한 기존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워런 의원은 연준이 웰스파고의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더 투명한 경영 체제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연준이 웰스파고의 금융 지주회사 허가권을 박탈해 비금융 사업을 막고 은행의 핵심 업무와 투자 펀드 관리 같은 기타 금융 서비스를 확실히 구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워런 의원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웰스파고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웰스파고는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금융당국의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웰스파고의 이런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지난주 10일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시 한번 벌금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요. 미국 통화감독청은 웰스파고가 2018년 조치 때 처음 확인된 위험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워런 의원의 발언이 최근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게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준이 이번 웰스파고 제재 조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번 조치가 향후 다른 투자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자체는 악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 0.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방금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다른 IB 투자은행들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JP모건은 1.7%,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가량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 이슈 살펴봐야겠죠. 현재 시간 14일 애플이 아이폰 13을 비롯한 공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장 초반에 애플 주가가 오르나 싶었었는데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인앱 결제 그 악재 소식 이후에 한 3%가량 하락을 했던 애플이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전가은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예정대로 현지 시간 14일 애플 이벤트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아이폰 13 시리즈와 애플워치 7, 새 아이패드 등이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에어팟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배터리 수명이 향상됐습니다. 아이폰 12에서 배터리 수명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새 제품에선 완충 후 1시간 반가량, 프로 맥스에서는 2시간 반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 프로와 프로 맥스의 가격은 작년과 같이 동결됐고 추가적으로 저장 공간 1TB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9월 24일부터 판매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사의 A15 바이오닉 칩과 5G 기능 탑재 등의 내용들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애플은 피트니스 구독 프로그램을 확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6가지 언어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펠로톤과 WW는 장중에 2%, 4% 이상씩 하락했습니다. 애플워치 7의 경우 다소 제작이 연기되면서 올 가을 중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언급됐습니다. 제품 출시 연기는 애플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인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경우 A13 프로세서 칩을 장착한 저가형 모델 출시가 예고됐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관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회사는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비디오 콘텐츠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4.99달러 월간 구독 혹은 번들형 구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통 애플 이벤트 진행 후 큰 주가 변동은 없었다는 월갈 분석이 있었습니다. 번스타인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아이폰 제품 발표 후 S&P 500 대비 애플의 상대적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행사 수주에서 수개월 전에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다가 대체적으로는 발표 당일과 일주일 후에는 시장보다 0.2%가량 낮아지곤 했습니다. 또 발표 후 1에서 3개월 동안은 0.3%, 발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보다 평균 5.9%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보통 제품 행사 전보다는 후의 결과가 해마다 엇갈렸습니다. 2018년 아이폰 X 행사 이후 6개월간은 15% 하락했고 2019년 아이폰 11 발표 이후 6개월 동안은 S&P 500의 34% 앞선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 한경 글로벌 마켓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가은 그리고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TF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마케팅은 물론이고 주식 시장에서도 MZ세대의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1994년까지 해당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또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되는 Z세대가 합쳐진 말입니다. MZ세대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30년부터 40년까지의 핵심 소비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MZ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은 활발한 SNS 활용과 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등이 특징이고 환경 이슈 등 자신이 소비하는 기업의 ESG 요소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MZ세대의 소비가 기존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가 오늘 ETF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MZ세대 관련 대표적인 ETF 2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X 밀레니얼 컨슈머 ETF입니다. 티커는 MILN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2018년에 인수한 ETF 운용사 글로벌 X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16년 5월에 출시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미국 상장 종목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미국 상장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의류와 필수 소비재, 금융 서비스와 투자, 그다음에 건강 등 총 7개의 소비 카테고리가 있는데 정량평가와 정상평가를 통해 그중 밀레니얼 세대의 집중도가 높은 미국 기업을 선정합니다. 밀레니얼의 소비력이 증가할 때 해당 종목들의 실적도 향상된다는 원리에 기반해서 종목을 편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2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름들이 대거 등장하는데요. 세금 관련 금융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인 인투이트가 3.49%로 1위입니다. 그 외에도 나이키나 페이스북, 페이팔, 코스코, 구글 등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간편결제, 구독 서비스 등을 MZ세대들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MALN은 오늘장 44.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기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 18% 그리고 1년간 43%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ETF는 바로 프린시플 밀레니얼 인덱스 ETF입니다. 티커는 GENY입니다. 이 ETF는 시총 2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노출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프린시플이 운영을 하고 있고 2016년 8월에 출시됐습니다. 앞서 MILN은 미국 상장 종목에만 투자를 했다면 이 GENY는 미국 외 글로벌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 종목이 56%, 한국이 6%, 중국과 홍콩이 각자 5%씩, 일본과 독일이 4%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카카오, 삼성전자, NC소프트와 넷마블 등 국내 기업이 다수 편입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NY는 총 129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가 3.65%로 1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미디어 그룹인 비방디, 일본의 소니, 미국 금융 서비스 회사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그리고 알파벳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플랫폼과 미디어 콘텐츠, 금융 서비스 등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ETF는 오늘 장 63.0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연초 대비 9% 그리고 1년간 31%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MZ세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ETF 2개를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소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들의 행보를 잘 체크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노하우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정 기자가 올려주신 한경 글로벌 마켓 유튜브 채널에 있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재밌게 봤었는데 최근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파월 의장 연임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전에 미 연준 페드 직전 의장이었던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연임에 찬성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 백악관 참모들에게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공식적인 지지 의사입니다.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월가를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규제의 근간이 된 법인데요. 이 법의 위반자들, 창시자들이죠. 민주당의 원로 의원들인데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바니 프랭크 전 하원 의원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기고문을 통해서 파월 의장 연임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 민주당 내 파월 의장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이고 그 이유가 바로
파월 의장이 월가 규제나 금융 규제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대왔습니다. 그런 진보적 성향들의 원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파월 의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한 거죠. 이 당시 도드 프랭크법 만들 때 도드 전 의원은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프랭크 전 의원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파월 의장의 연임에 지지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짧게 보면 관전 포인트는 페드 내 금융 담당 부의장인 랜드 퀄스 부의장의 임기가 다음 달로 끝이 납니다. 이때 파월 의장의 연임에 대한 어떤 경쟁자로 계속 간주가 되고 있는데요. 라이얼 브레이니어드 페드 이사가 랜드 퀄스 부의장 자리를 승계를 하면 파월 의장 연임이 좀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라이얼 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명됐다라고 하면 또다시 의장 자리를 두고 라이얼 이사나 파월 의장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이야기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연준의 일부 핵심 의원들이 오히려 유동성 수혜를 가장 많이 봤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페드 위원들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도 금융거래 내역을 매년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해 공시 자료를 보니까 페드 내 최대 외파로 불리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와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논란이 될 만한 거래를 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여러 주식을 거래한 건데요. 페드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년여간 금융 완화 정책, 돈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자산시장, 주식시장의 가격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페드 멤버 중에 하나인 지역 연흥 총재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카플란 총재는 페드가 빨리 테이퍼링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본인의 개인적인 주식을 미리 판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량 팔기로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식 거래하지 않고 그 돈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보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뒤늦은 거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명예엔 흠집이 났다 이렇게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내에서 이해상충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볼 만한 일정과 이벤트까지 전해주시죠.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 해도 다음 주 21일, 22일이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23일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테이퍼링 일정이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시장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페드가 내놓는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금리 인상 전망을 점으로 찍어둔 점도표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FOMC 때만 해도 내년 금리 인상에 18명의 의원 중에 7명이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에 더 늘어날지가 관심일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정 중에서는 내일 뉴욕 시장 개장 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간에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의 소비는 다 아시는 것처럼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요즘엔 모두 경제 지표는 전월 대비로 비교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풍조인데요. 7월에는 소매 판매가 6월보다 1.1% 줄었습니다. 이번 달도 지난달보다 0.7%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다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이죠. 그 전망치를 얼마나 상회할지 하회할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 15일 수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입니다. 오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외교 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와 국제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오전에 8월 고용 동향과 자동차 산업 동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쌍용차는 오늘 본 입찰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SM그룹과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비롯한 11개의 업체가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AI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인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 시간으로 15일에 유로존의 7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8월 산업 생산과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